2023년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18세의 사바나 소토와 그녀의 남자친구 22세 매튜 게라가 실종되었습니다. 이 커플은 곧 부모가 될 예정이었고 사바나가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녀가 그리워요. 무슨 일이 있든지요. 그녀가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26일 누군가 가족이라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발견을 하고 경찰에 연락합니다. 창문을 들여다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 집 바로 뒤에서 자라서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걸 봤죠. 저는 그냥 안돼 제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 현장입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였어요. 그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녀를 믿게끔 조종할 줄 알았죠. 그녀는 갑자기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디코더에서 독점 경찰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사바나 소토와 매튜 게라의 소름 끼치는 실종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독하면 스포티파이에서 광고 없이 에피소드 시청 가능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12월 23일 현지 경찰서에 실종자에 대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병원의 유도분만 예약을 위해 사바나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은 사바나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사바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실제로 12월 21일 이후로 아무도 사바나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7시 30분경 경찰이 세베나의 집에 안전 확인차 도착합니다. 검찰은 그녀의 문이 부서져 열린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입니다. 여기 누구 있나요? 들어오세요. 여기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건 패널에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하세요. 경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기 뭐 들고 있어 그래? 경찰입니다. 보내서 온 게 아니야. 다른 어떤 흔적도 없어. 그래 유도분만 예정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병원을 확인하지.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확인한 것 같아. 문을 제외하면 아파트 안에는 이상한 점이 없어 보여. 그리고 사바나의 가족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에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 사바나라는 환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도 만약 네가 승인된 명단에 없으면 그들은 절대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확인도 해주지 않고. 남자친구가 여기 없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뭐 신경 쓰지 마. 그녀의 아버지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그녀의 남자친구 매튜 게라뿐인데 그도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그녀가 말하길 그 남자친구가 마약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전에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어. 그는 예전에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마약 거래를 한다고 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보는 건 너무 비약이야. 그 남자는 마약상이지만 그들은 그의 아버지를 찾고 있어. 그의 부모님이 계속 카운티에 전화하고 있어. 그들을 실종자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 이제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여기 와 있고 오늘 유도분만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도 잘 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말했듯이 문이 걷어차여 열려 있었어. 딱히 뭔가 이상해 보이진 않아. 아파트도 정돈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알지? 엉망이거나 그런 건 아니야.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깔끔했어. 안에도 싸움은 적 없이 모두 정리돼 있었고 문만 제외하면 다 깨끗했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총에 있었던 사람이나 떠난 사람이 있었잖아. 아니야. 그리고 나면 우리는 깔끔해질 거야. 알겠어. 우리는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했어. 그래, 알아. 우리는 다른 건 안 볼 거야. 아무도 문으로 드나든 것 같진 않아. 아니, 거기에는 TV도 없어. 그리고 모든 게 꽤 괜찮아. 내 말은 그들은 아기를 위해 유아시도 마련했어. 그래. 좋아 보이네. 그런 거 같아. 그들이 다툰 거야?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말이 없었던 거야? 그는 예전에 폭행한 적 있어. 예전에. 아니 내 말은 바로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다고 말했다면 알아. 네 말 이해해. 내 말이 그거야. 이게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은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아마 곧 아기를 낳게 돼서 들떠 있었던 것 같아. 맞지? 서베너와 매튜는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 신이 나 있어.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아무도 아직 짐작할 수 없는 무언가가. 크리스마스 당일 서베너의 가족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와. 그녀와 매튜는 여전히 실종 상태야. 우리는 서베너를 찾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찰관들이 아파트에 가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베너가 돌아올 경우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매튜의 아버지인 가브리엘 게라와 연락을 했는데 그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매트나 사바나에게 그 수요일, 목요일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금요일부터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실종 신고된 날 23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이 형사들에게 전할 폭로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아주 통제했어요. 소셜미디어도 못하게 했고 그런 건 전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녀를 다치게 했던 걸 기억해요. 사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는 그녀를 심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였죠? 타운키 하이츠 근처 아파트에서였어요. 네, 10번이요.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 있는 링 카메라가 모든 걸 다 찍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땐 경찰이 이미 있었고 그는 이미 없었어요. 제 말은 그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들은 그를 가뒀어요. 분명히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인 매튜와의 이번 사건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는 늘 그녀에게 폭력을 썼고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아빠와도 폭력적인 관계였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런 일을 겪지 말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가 정말로 그녀를 다치게 했을 때 경찰도 불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돌아갔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병원에 있어요. 그는 병원에 있어요. 저도 알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9월 27일에 서베너에 대한 신체 상해를 동반한 폭행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석 조건의 접촉 금지, 맞죠? 연락 금지, 괴롭힘 금지 같은 조건이 있었던 걸 봤어요. 예를 들어 오래요. 제 생각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업데이트된 내용일 수도 있고 기록조회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일관성 있어 보이나요? 저는 그 이후로 그가 그녀를 다시 해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녀가 일부러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숨길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녀가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드문 일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매티와 서베너는 원래 서로 함께 있으면 안 됐던 거군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실종됐어요. 형사도 매트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보석 조건을 몰랐지만 인정했으며 네, 제 아들이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걸 압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 맷 헤이먼에게 너는 조심해야 해. 네가 너무 산만하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아버지 말로는 그가 통제 불가여서 18살 때 집에서 내쫓았대요. 제 생각에는 이번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저는 매트가 이 일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뭔가요? 우리가 가진 구체적 혐의가 뭔가요? 다시 말해서 그날 밤에 일어난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그게 밝혀진다면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보를 받아서 그가 그녀를 때리는 걸 본다면 저는 즉시 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파하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그들은 아파트를 깊이 수색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이 새롭게 알게 된 다른 사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때 문을 걷어찬 사람은 매트의 아버지였습니다. 원래 그는 그리고 이것은 그가 저에게 전화로 말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려고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사바나와 매트에게 연락하려 했다고 했고 그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소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역할은 누군가를 지목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는 이봐요, 사바나는 그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아기 이름이 파비안인 것 같아요. 파비안?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는 문을 걷어찼어요. 이 모든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혹시 납치게 있었던 건가요? 맞죠? 사람들이 묶여 있었던 건가요? 보통 문이 걷어 차일 때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폭행이나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거 침입 같은 경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몸싸움의 흔적도 없고 문이 걷어차인 흔적조차 없었어요. 형사들은 이 실종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했죠. 그리고 맷이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총이나 소총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을, 작은 구멍들이 있는 검은색 큰 것을. 그러니까 알겠어. 가끔 그게 있었나요? 이렇게 길었나요? 이렇게 길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직도 쌓여있는 돈 뭉치를 봤어요. 우리가 다시 갔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니 그는 이미 아래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총들은 사라졌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누가 들어왔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 경찰이 있는 걸 봤을 때 그는 그들이 여기에 들어온 건 알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는 건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요. 저는 그게 그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애들 아버지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문을 언제 봤나요? 돈 뭉치 그리고 총. 토요일 대략 1시쯤이었어요. 제 아들이 창문으로 들어갔을 때요. 이 물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큰 총은 소파 위에 있었어요. 소파요. 작은 그는 옷장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돈은 서랍장 위에 있는 작은 흑탁 같은 것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갔군요. 왜 들어갔나요? 저는 혹시 사바나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그녀는 그날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 그랬어요. 그때 문 상태는 어땠나요? 정상이었어요. 총과 숨겨둔 돈이 지금 아파트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건 사바나가 사라진 후 얼마 후에 가져간 거예요. 아래층 이웃들과 얘기해봤는데 그분들도 그가 나쁜 사람 같다고 동의했어요. 그분들은 가끔 제 딸이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 여성분께 올라가기 무서우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있잖아요. 그녀는 그냥 있잖아요. 영 무서웠던 걸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미 있잖아요. 왜 그런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왜 사바나는 마스유가 폭력적인 걸 알면서도 계속 함께 있을까요? 이미 그녀를 때렸고 폭행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금 깨달았어요. 그는 나르시시스트였어요. 그는 그녀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녀를 때릴 때마다 그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했고 그는 그녀에게서 순수함과 많은 것들을 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녀가 정신적으로 어떤 약물에 중독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녀가 해본 건 마리화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매튜가 마약상으로 지목되자 그녀도 어쩔 수 없이 그 세계에 휘말렸어요. 사바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엄마 그냥 알아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가 하고 있던 일이에요. 네, 그런데 사바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안다는 사실을 저한테 직접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놔뒀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가 지금 돈을 빚지고 있다는 식으로요. 아니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억지로라도 그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을 테니까요. 맞아요. 매튜도 용의자예요. 하지만 그의 일이 둘 다 공경에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사라지게 만들 정도의 공경이죠. 아나가 아기를 낳고 나면 그를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그녀에 대해 집착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 전이든 후든 그녀가 그를 떠나려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녀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아기는 세상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왜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는 걸까요? 서베너의 가족은 경찰서를 떠나면서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답을 얻게 되는 바로 다음 날
그 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들이 일할 때 가족은 뒤로 물러나 있게 하겠습니다. 문이 열려있나요? 죄송한데 혹시요? 샌안토니오 경찰입니다. 샌안토니오 경찰입니다. 임신 만삭인 18세 여성, 과 22세 남성이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매투에 차인 회색 기아 차량이 데니 K 드라이브의 한 아파트 건물 밖에 버려진 듯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베너 가족에게 전화하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제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저기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보를 받고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고 저도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관들이 차량을 수색하는 동안 매튜의 가족도 도착합니다. 그들은 사건에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진전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천을 들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매튜와 서베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포스 경찰서 알론조 형사입니다. 저희는 아마도 살인 또는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방금 실종자들의 차량을 발견했고 그 안에 2명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명백히 살인사건 수사가 될 것이지만 시신 경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다는 점을 경찰관들에게 미리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패하진 않았지만 시신이 며칠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도가 높아 보입니다. 서베너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앞좌석에서 발견됩니다. 매튜는 뒷좌석에 있습니다. 그도 머리에 총을 맞았거나 스스로 총을 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경찰은 처음에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살인 후 자살로 본 것이죠. 특히 사바나 가족이 경찰에 말한 내용을 고려하면요. 하지만 그 예상은 곧 빗나갑니다. 살인 무기의 흔적이 없고 매튜는 사망한 후에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이건 이중 살인 사건이고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안토니오 경찰서 강력반의 제레미 굿윈 형사입니다. 제레미 굿윈 형사가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운전대에는 명백한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도 혈흔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위쪽, 즉 운전자 선바이저 쪽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 근처에서 총알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사바나는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매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왼쪽 뒷타이어, 타이어의 측면에 제가 보기에는 피로 보이는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 안쪽에도 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휠 안에 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피를 흘린 누군가가 타이어에 기대어 놓였고 그 피가 묻은 후에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형사들은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지역 감시 카메라를 확인합니다. 밤 11시 59분에 12월 21일 한 쉐보레 벤이 포착됩니다. 트럭 적재함 덮개가 비스듬히 열려있고 무언가가 덮개를 걸리게 하는 듯 보입니다. 이후 매튜의 기아 차량이 트럭 쪽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한 차량이 접근하자 또 다른 차량이 왔는데 그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보였습니다. 그 차량은 불을 끈 채 트럭에 접근했습니다. 트럭도 결국 불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피해자의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트럭 운전자가 내려서 흰 수건을 들고 자신이 만졌던 기아 차량 문 바깥쪽을 닦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그가 내렸지만 제가 보기엔 매튜처럼 안 보였습니다. 매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키가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이 다시 차량에 타서 아파트 건물 뒤로 운전해 갑니다. 3분 반이 지난 후 트럭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트럭에 대해 어떤 점을 관찰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트럭 적재함이 더 이상 기우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진 않고 말씀드렸듯이 평평해 보입니다. 트럭 적재함에 있던 무언가, 아마도 매튜의 시신이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굿윈 형사는 이 영상 속 두 남자 중 한 명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럭의 보도판이 영상에서 가려져 있어서 그는 대신 피해자의 차량에 집중합니다. 기아 차량은 12월 21일 오후 10시 22분에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GPS 데이터에 따르면 그 차량은 오후 11시 50분에 찰리찬 드라이브에 멈췄고 그곳에 4분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어스를 켜서 그 교차로를 보고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903대니 K에서 관찰된 차량과 매우 비슷한 트럭이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찰리 찬. 그래서 그 주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그 장소의 거주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찾은 사람은 라몬 프레시아도였습니다. 매튜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같은 날 찰리찬 드라이브를 검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매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매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라몬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에는 신장, 체중, 그리고 본인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린 남성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장소에 아내가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머로 로마노스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니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프레시아도였으며 그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매튜나 사바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1월 3일 형사들이 프레시아도 가족의 집을 방문했고 라몬과 크리스토퍼가 모두 앞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들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카메라가 녹화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로 실시간 화면을 볼 수는 있었지만 제가 원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녹화된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녹화되었다면 매튜와 서베너가 그 집을 살아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건 실시간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라몬과 크리스토퍼를 각각 따로 면담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크리스토퍼는 19살이고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손끝으로 의자를 만지지 않고 끌어당기는데 마치 증거를 남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라벨을 위해 AA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당신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맡은 사건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 아버지와도 얘기했어요. 그는 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도와서 당신과 연결해주기도 했어요. 장소와 연결해줬어요. 라몬의 인터뷰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12월 21일 밤에 자신의 트럭을 몰고 데니 K 드라이브에 갔다고 인정했고 CCTV에 찍힌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또한 크리스토퍼가 매튜의 기아 차량의 운전자였다고 지목했어요. 크리스토퍼는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라 부르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매튜와 접촉했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말이에요? 사건 이후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처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간결했어요. 그건 불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 그거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네. 그는 많은 것들을 답을 적고 있었고 크리스토퍼에 따르면 매튜는 그날 밤 마약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형사들이 매튜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그는 그날 세븐채블라는 이름의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 현금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 계정은 찰리찬 드라이브에 있는 크리스토퍼의 주소를 보내며 답장했습니다. 밤 11시 49분에 매튜는 막 도착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로카는 오늘 어디에 에너지 위해서 넣었어? 하지만 나는 놓지 못했어. 아니. 그냥 말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저한테 좀 흥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야 내가 이미 여기 있어야 했잖아. 왜 나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흥분해 있었어요. 난 같은 곳에 앉으라고 했잖아. 저 녀석들 왜 어디 그냥 앉아 있었어? 라고 했어요. 저는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이상했어요.
그가 저를 자기 차에 태우려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전 그냥 있잖아요. 그냥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말았어요. 괜찮아. 잘했어 친구. 그냥 너. 여기 있다고 말해요. 모르겠어요. 크리스토퍼는 차에 탈 수밖에 없었다고 느꼈다고 해요. 사바나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그는 저를 좀 이용하고 있어서 그가 정말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뭔가에 취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평소 그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저에게 신령이 걷어서 있었고 그의 여자애도 계속 그와 얘기하려 했어요. 그는 저와도 얘기하려 했고 그녀가 뭘 하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와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계속 그에게 신경질 쪽으로 풀었어요. 그는 내가 조용히 할 수 있어? 그 얘도 조용히 하고 해줄래? 라고 했고 나는 내가 조용히 있을게. 그와 얘기해볼게. 잘 모르겠어. 라고 답했다. 그는 신비한 공주사 농사원이었어요. 저는 그가 그에게 짜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려 머리카락에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그녀에게 정말로 시경제적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야 형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또 아니야 형 그냥 해. 나가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나가려고 했고 제 생각에 저는 약간 이렇게 제 핸드폰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엎드려서 플래시를 켜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발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있었는데 문에 경이 하나 있었어요. 핸드폰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플래시를 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런 저한테 작은 총을 겨눴어요. 그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크리스토퍼에 따르면 매튜가 총을 꺼냈대요. 저는 그 안에 빨간색이 하나 있었던 걸 봤어요. 그가 그렇게 했죠. 그는 저한테 총을 겨누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 얼굴 앞에 총을 들이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방아쇠를 당기고 그를 뒷좌석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뒷좌석에 계셨어요. 저는 뒷좌석에 있어요. 저는 뒷좌석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뒷좌석에서 로프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네, 뒷좌석에 그거 저는 그게 제 얼굴에 닿는 게 싫어서 이렇게 밀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저는 그게 저를 치는 게 싫어서 고개를 좀 숙였어요. 하지만 총알은 크리스토퍼를 맞추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서베너를 맞췄어요. 내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리야, 그녀가 여기 왼쪽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봤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하지만 문제는 있어요. 서베너는 왼쪽이 아니라 왼쪽 전체에 피가 묻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 다음에 저를 이렇게 살짝 두드리면서 그녀를 이렇게 밀어서 그녀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저를 이렇게 돌려 세우니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는 신나겠어요. 그는 그냥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그냥 가라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문에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다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는 대신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밀었어요. 알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떠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당신이 여행 중이었으니까요. 조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총에 맞았나요? 저는 그가 말을 멈췄길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를 제가 앉아있던 뒷좌석에 눕혔어요. 그리고 저는 차를 운전했어요. 어디로 운전하고 있었나요? 어디요? 저는 그 차를 아파트로 몰고 갔어요. 거기에 차를 두고 왔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만났나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아파트 좀 가주시고 그리고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사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반응 안 가요? 아파트? 또 움직이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 남자를 뒷좌석 아버지 가까이 앉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금 강도를 당할 뻔했어요. 거의. 그의 이야기엔 안 맞는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튜 시신을 어떻게 옮겼는지요. 사회인이 뒷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를 안 끌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했다는 건가요? 제가 그 차 들이받았을 때요? 잠시 다른 차를 들이받았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것도 가져다 줄게요. 그리고 이건 피예요. 확인해 보세요. 알겠어요. 그게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차 안에 있었다면요. 알겠어요.
휠에도 피가 묻어 있어요. 그것도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이 모든 게 당신과 아버지가 그 장소에 있었을 때 생긴 건가요? 어느 날이든요. 당신들이 그를 밖으로 꺼냈나요? 당신들이 그를 밖으로 꺼냈나요? 아니요, 알겠어요. 차 콘솔에는 끌린 자국이 없었고 매튜가 죽었을 때 앉아 있었다고 한 앞좌석 헤드레스트에도 피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이 상처, 이건 접사창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는 밀린 거예요. 총이 머리에 밀착된 상태에서 발사됐고 오른쪽 머리에 있었어요. 머리가 비스듬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는 이쪽을 보고 있었고 총은 아래에 있었어요. 그는 계속 그녀를 봤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가 당신을 가리켰다고 했죠. 완전히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알았지?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구딘 형사는 이게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운전하고 있고 그가 이쪽을 보고 있다면, 그가 여기서 댕긴다면, 우리가 말하는 각도를 여기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완전히 여기까지 구부려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팔을 뒤로 당겨 각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선바이저 옆에 손상을 남긴 관통상의 각도로 접촉 사격을 하기 어렵게 될 거예요. 사바나의 총상 궤적에도 비슷한 불일치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증거, 그리고 그 증거의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무기를 밀었다는 것 같은 건 말이 안 돼요. 굳이 제 얼굴 앞에 들이댈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설령 밀었어도 각도가 안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총도 없고 그의 무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이 완전히 덮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벽에 있었어요, 저는. 내 돈을 가져갔다면. 네가 가져봤어? 네 돈을 다시 가져봤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 상황 전체가 저한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냥 뭐 추가 요동이 있어요. 뭐 추가 요동 뭐였어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시 주차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났잖아요. 여러분이 주차해놓고 나서. 무슨 말이에요? 공원을 떠나지 않은 건 당신이었잖아요. 수천 명의 당신이요. 여러분은 거기서 5분 있었잖아요. 더 할 말이 없네요. 저는 그가 총에 맞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사람입니다. 형사는 그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나면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 카메라는 실제로 영상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형사들이 그 영상을 입수하면 모든 게 다시 의문투성이가 됩니다. 오후 11시 50분 크리스토퍼가 매튜의 차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는 2분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11시 52분 그는 당황한 얼굴로 다시 화면으로 뛰어들어옵니다. 30초 후 그는 서둘러 차로 돌아갑니다. 크리스토퍼는 차에서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급히 트럭에 타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트럭에 타기 전 매튜의 차를 찾듯 주위를 둘러봅니다. 용의자 트럭의 적재함에 대해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트럭이 진입로를 떠날 때 적재함이 평평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차량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럭 적재함은 4분 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고르지 않습니다. 그 4분 동안 트럭 적재함에 큰 물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 크기만 한 것이었겠죠. 이 증거는 형사들에게 전혀 다른 사건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크리스토퍼는 매튜를 집으로 유인해 죽였고 서베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CCTV 영상이 형사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매튜는 12월 21일 오후 8시 44분에 자신의 아파트 건물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장신구가 보이고 오른손에는 반지로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의 시신에서 장신구나 반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과 사바나 핸드백도 없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은 매튜와 사바나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가치 있는 증거를 못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12월 23일에 경찰이 안부 확인을 했을 때 안방벽에 핸드백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에 다시 왔을 때 그 핸드백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바나의 가족이 언급한 사라진 총과 돈도 잊지 맙시다.
이제 용의자들이 확인되자 경찰은 라몬의 트럭 GPS 기록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이 12월 24일, 즉 안부 확인 다음 날에 아파트 단지로 이동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트럭은 지역 CCTV에도 포착됩니다. 이렇게 잠재적 범행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토퍼는 매튜가 자신을 강도질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형사들은 오히려 반대였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매튜, 사바나, 태어나지 않은 아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 크리스토퍼는 귀중품을 찾으려 집을 뒤졌습니다. 크리스토퍼는 3건의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폐를 도운 혐의로 사체 손괴죄가 적용되었고 크리스토퍼의 변호사는 재판 중에 그의 부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살인 무기로 추정되는 총은 그의 부모 옷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아차 안에 있었고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크리스토퍼였습니다. 한 건의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즉 동일한 범죄 행위에서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평별 양식입니다. 내주원단은 피고인 크리스토퍼 레이 프레샤두를 1번 항목의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합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판에서 유가족들은 피해로 인한 영향을 진술했습니다. 당신은 매튜와 태어나지 않은 아들도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만날 기회조차 없었어요. 탈의조차 없었어요. 단 하루도요. 매튜는 제 형제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자면 당신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우스꽝스러운 변호사가 모두의 시간을 정당방위라는 한심한 핑계로 낭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그에 맞게 대우하길 바랍니다. 크리스토퍼의 아버지의 재판은 2026년 5월 11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취소되었고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혐의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히 계시고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곧 더 디코더에서 뵙겠습니다.